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11월 증시 전망 할 거고, 날씨 현재 태풍 지나가고 약간 소강 상태에 있죠. 추가적으로 태풍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그건 이제 마지막일 겁니다. 11월에서는 어떠한 추가적인 악재가 나와서 그 하락 파동이 나오면 거기가 마지막일 거예요. 11월은 그 더 이상 아주 큰 폭락이 나오기는 사실 약간 어,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11월에 일단은 이란 문제가 갑자기 크게 악화가 돼서 그렇지 않는 이상은 11월에 전저점 이탈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지지와 저항을 봤을 때 좀 어렵고, 만약에 11월에 이탈하는 가능성이 발생을 했다. 야, 그건 진짜 심각한 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추가적인 태풍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거기가. 오늘 영상은 뉴스와 환율, 코스피, 코스닥, 한미반도체 차트 분석 통해서 이렇게 주식시장을 전망할 텐데, 자, 한미반도체에 대한 악재가 우리가 또 터졌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우리 반도체 관련주는 악재가 터지면 안 되는데 자꾸 이런 이제 일이 벌어지네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대공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금융위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다뤄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11월에 조금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서 12월에 안에는 제가 꼭 이 금융위기와 대공황에 대해서 또 다루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과연 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중국이 이제 CPI가 다시 하락하고 있다. 디플레이션 릭이 재부상되고 있다. 자, 중국이 이제 디플레이션 국면에 들어선 거는 확실해요. 그쵸? 이거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 미중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과 한국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관련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 사실 중국의 이런 경기 침체는 한국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한국은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중국과의 무역 거래 비중이 높아요. 거기다가 한국은 지금 물가까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미 진입을 했고요. 내년 전망은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의 전망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한국은. 예,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증시의 엄청난 상승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년에. 일단 지금 기준으로서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결국 주식은 선반영을 하잖아요. 주식시장은 미래의 가치를 선반영하는 이런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차트를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첫 번째 해석을 말씀드린 거고, 방금 한 가지 우리가 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국제유가의 상승을 어느 정도 제한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또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다음 기사를 보죠. 미중 경제 수장이 바이든 시진핑 회담 앞두고 디커플링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건강한 경제 관계를 추구하는 한편 경제 채널 간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 이거는 일단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금의 증시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가? 하락을 막을 수 있는가? 이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죠. 이거는 지금 가뭄에 단비가 지금 내릴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줄 수 있는 그런 호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자, 악재가 또 나왔습니다. 무디스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낮췄다. 무디스가 한마디로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할지 말지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AAA에서 AA로 하든 AA-로 하든 미국은 일단은 세계 넘버원이에요. 그쵸?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인 악재가 되지 호재가 되진 않아요. 이렇게 이팔 전쟁처럼 뭐 엄청 뭐 공황이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 나빠지는 상황을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은 출렁일 수 있겠죠. 요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미 무디스 이 신용등급 강등이 나중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제가 결국에 예상할 수 있는 이런 악재는 단기성 악재로 끝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한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지수의 폭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다르죠. 자, 미국은 부채를 계속해서 찍어냅니다. 그죠? 돈을 계속 찍어내요. 채권 발행해서. 그쵸? 미국은 개사기입니다. 무한으로 돈을 찍어내요.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죠. 돈을 찍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위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있어요. 부동산 PF 문제. 그리고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도 우리가 지금은 물론 외환위기에 대한 확률이 아주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상황이 심각해지면 외환위기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어요. IMF도. 그죠? 이런 상황에서 돈을 찍어낼 수가 없어. 근데 중국이 경기가 침체가 돼. 야, 이거 중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 같아. 야, 그러면 한국이 돈을 못 벌 거잖아. 너네 예전보다 돈 못 벌잖아. 그럼 우리한테 지금 돈 갚을 능력 있어? 이렇게 이제 시용 평가사들이 볼 수 있단 말이죠. 현재 AA-인데 이게 강등이 돼서 뭐 A가 된다든지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 심각한 일이에요. 미국의 어떤 이런 신용등급 강등은 그냥 미국이 이전보다 좀 안 좋을 것 같아. 그냥 좀 너네 좀 분발 좀 하고 재정 문제에 좀 신경 좀 써. 이런 걸로 우리가 끝낼 수 있지만 한국은 돈을 갚을 능력이 떨어졌다라는 거밖에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일단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자본이 이탈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이 과정에서 환율도 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한국의 신용 등급이 만약에 강등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신용 등급이 강등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그 지점에는 당연히 차트가 상승세를 그리고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나오면 추가적인 폭락이 나올 테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란의 외무가 또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합니다. 전쟁 뭐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이상 여러분들은 함부로 시장을 낙관해서도 안 되고 또 비관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얘가 이란이 어떻게 하느냐 지켜보는 거야. 보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잔잔바리로 해보기는 하는 거죠. 뭐 차트가 조금 약간 뭐 반등이 나오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면. 그지만 뭐 지금이 대바닥이다. 야, 끝났어. 뭐 이거 바닥이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여기서 뭐 이거 공황이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결국 이란의 선택에 따라 미래가 바뀌게 될 거고 우리는 이거를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한미반도체가 3분기 영업이익이 29억이고 전년 대비 91%가 낮아진 수치가 나왔다. 매출액은 311억 9,900만원. 영업이익은 29억 300만원. 이게 아마 예상치가 400억이고 매출액이 영업이익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0억이었나 80억인가 그랬을 거예요. 중요한 건 적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한미반도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여러분, 한미반도체가 우리가 단순한 테마주는 아니잖아. 여러분들한테 한번 제가 뭐 슈퍼겜이 뭐 되는 뭐 방법 뭐 그 영상 올렸잖아요. 제가 슈퍼겜은 아니지만 그죠? 근데 거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테마주는 속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굳이 나누자면 이거는 이제 실적에 기반한
그런 미래의 실적을 기대하는 그런 이제 테마주죠. 굳이 따지면. 결국에 미래의 실적이 제대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래의 실적이 생각보다 덜 나왔네. 그러니까 이거는 악재가 되고 시간의 하한가가 가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한미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금리 보겠습니다. 환율. 환율을 보시면 알겠지만 추세 계속 여기서 이 추세선에서 이렇게 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반등이 나와요. 꼬리를 달고. 환율은 결국에 국제유가의 시세에 따라 결정이 될 거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신용등급 강등, 뭐 한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런 것도 돌발 악재거든요. 이거 우리가 예상할 수 없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경우 환율이 떡하고 이렇게 튈 수가 있어요. 이 튀는 과정에서 외환보유고로 얼마나 환율 방어를 잘해줄 것이냐 우리는 이거를 봐야 된다고 했죠. 우리의 세금으로 지금 한은에서 열심히 맞고 있습니다. 예, 우리의 세금. 우리의 세금으로 이분들이 월급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밥값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거 밥값 하고 있는 거예요. 외환보유고 가지고. 그쵸? 외환보유고가 이제 어떻게 이제 얼마나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거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외환보유고는 모두 현금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니다. 결국에는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도 갖고 있고 뭐 회사채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가지면서 이제 불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외환보유고를. 그냥 그 큰 돈을 가만히 냅두는 거는 미친 짓이니까 현금으로 갖고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라는.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훨씬 많이 지금보다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는 굉장히 줄어들 수 있겠죠. 왜? 미 국채를 결국에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왜? 여기 지금 보시면 환율이 튀는 거에 대해서 계속 방어를 해줘야 돼요. 한국은. 디펜스를 해줘야 돼. 여기서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외환보유고가 만약에 고갈될 경우에는 외환이 그럴 경우에는 미국채를 팔아야 되겠죠. 혹은 회사채를 팔아야겠죠. 이런 상황에서 손실을 입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우리들이 꼭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환율은 조금만 신경 쓰되 가장 중요한 거는 차트다. 자, 아직도 역배열이죠. 이 역배열은 쉽게 정배열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꽤 많은 시간이 걸려요. 결국 기간 조정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 가격 조정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구간까지 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매도 이슈가 있었죠. 그 이슈를 통해서 급등을 했어요. 이거는 결국에 단기적인 이슈로 끝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뭐 시장 조성자 공매도까지 뭐 없애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 모습.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의 어떤 현실. 한국 주식시장은 약간 진짜로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월가나 이런 데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절대로. 무슨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공매도를 이제 다 못하게 했어. 근데 증권사는 허용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것마저 여러분, 이게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단계돼야 돼요. 근데 이것까지 무슨 뭐 제한을 하자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공매도로 떨어진 게 아닌데, 뭐 공매도로 떨어진다 이런 거를 사람들이 인식을 가지는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제정신 아닌 전문가들 있죠. 제정신 아닌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 밑에서 그 사람들이 보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그러다 보니까 그 잘못된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착각하고 거짓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산처럼. 대산의 구독자처럼 마찬가지예요. 거짓된 신념을 가지고 에? 광신도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주식시장에 대해서 발전을 해야 될 앞으로 길이 멀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참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공매도라는 게 좋은 게 아닌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었다고. 근데 그것도 모르고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한국 시장이 너무 낙관론에 빠져 있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어떤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진입하는 거랑 스태그플레이션이랑 비교를 하면 여러분 차이가 크단 말이에요. 디플레이션은 우리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얘보다는. 얘는 와서는 안 되는데 이미 스택으로 이미 진입이 돼 있어요. 국제유가의 이 불확실성 때문에. 스택은 진짜 이게 생각보다 심각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그리고 왜 이렇게 역배열이 와 있을까?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은 왜 반도체에만 머물러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외국인들이 수급이 지금 크게 들어오지 않은 현 상황이에요. 기관이 여기서 사주지 않았다면 아마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기관하고 개인이. 그래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이거든요. 여기 저점 이탈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고, 이 저점을 이탈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우리가 금융위기를 더 가능성을 높게 봐야 되고, 진짜 시장을 조심하게 생각해야 돼요. 조심스럽게. 한국 시장은. 나스닥이 올라도 한국 시장은 안 오를 수 있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러한 이유예요. 여러분. 오히려 돈이 나스닥으로 몰리고 한국 시장은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펼칠 수 있어요. 항상 커플링이 나오지는 않아요. 디커플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시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유의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저점을 이탈을 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고 11월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항 맞고 떨어질 수 있으니 항상 이런 저항이 왔을 때는 비중을 줄이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이미 물리신 분들이 있잖아. 손절을 내가 못했잖아. 그러면 내가 왜 손절을 못했을까에 대해서 사실 반성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이 이제 좀 증시가 올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이 올랐어. 예단하지 말고 비중을 예해서 내가 100을 가지고 좀 무리하게 좀 배팅을 했어. 난 이렇게 역배열 날 거라고 생각 못했고 그냥 갈 거라 생각했고 역배열 나도 금방 정배열 바뀔 거라 생각했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별별 생각 다 가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팔 전쟁이라는 게 터졌잖아. 이 악재가 있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내 종목이 올라왔다 생각하면 진짜 한 30%에서 50%만 좀 더 넣은 거야. 그 종목을. 이런 습관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덜어놓고 어차피 나는 상승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좀 손실이 나더라도 이 나머지 뭐 50에서 70%는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얘로 수익이 날 거잖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서 무조건 산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좀 비중을 줄이는 거는 절대로 안 좋은 포지션이 아니에요. 안 좋은 습관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택은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안 좋은 악재, 뭔가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어떤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그런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매매하시면서 아시겠죠? 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정말 많이 상승을 했죠. 그때 7.3%인가요? 이게 이례적인데 정상적이진 않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여기 저항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월요일 시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들 중에 월요일 시장이 나는 폭등할 거다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스닥이 2% 폭등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이렇게 본인이 주식 시장을 조금 잘 못 보시는 분이죠. 물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요. 악재에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왜 역배열이잖아. 역배열 구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절대 나오면 안 돼. 11월에는. 말도 안 되는 게 11월에 나온 거예요. 미친 짓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나왔어. 다음에 악재를 통해서. 그러면 그 악재는 상당한 악재라는 얘기예요. 근데
11월 14일인가? 이때가 아마 CPI 발표일 거예요, 미국.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가 다음 주에 많이 발표가 돼요. CPI뿐만 아니라 딴 것도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출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코스피, 코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전저점이 이탈하는 거는 미친 짓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 우리 명확하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바닥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10월에 내리고 나서 11월도 계속 흐리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명확한 시그널을 주진 않아요. 다만 단기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반등이 그냥 바로 나와버렸어.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더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차트를 보자고. 역배열에서 지금 61선과 120선이 되드가 났는데 우하향을 그리고 있잖아. 차트상으로도 바로 돌파할 수가 없고 지금에 있는 어떤 국제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있는 악재들이 너무나도 답답하게 쌓여 있어. 이런 상태에서 바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생각하는 거는 확률상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확률상.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제한적이겠지. 그리고 하락이 만약에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왜? 지금 일단은 여기서 이게 이탈을 해서 음봉이 난다는 얘기는 얘가 여기서 하락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11월에는 절대 하락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그건 희망사항인 거고 희망사항인 거고 지금 시장을 접근해 볼 수는 있는 그런 구간이면 맞죠. 이거 왜 그러냐? 상반기는 무조건 좋아야 돼요. 2024년. 그거는 진짜 좋아야 돼요. 상반기. 이거 안 좋으면 진짜 내년 시장은 굉장히 끔찍할 수 있어요. 상반기는 무조건 좋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12월을 지켜봐야 되고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12월에 어떤 산타랠리 막 큰 거 기대하려면 11월에 적어도 나스닥이 고점 돌파를 좀 해야 돼요. 지금에 있는 약성 매물을 완전히 11월에 소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산타랠리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현재로서는 산타랠리를 너무 크게 기대하면 안 돼요. 어떤 12월에 산타랠리 같은 거는 여기서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11월에 갑자기 전저점이 이탈을 하는 거야. 혹은 12월에 얘가 이탈을 하는 거지. 12월이 안 좋은 거지. 그래서 막 여기 저점을 위협해. 그래서 이제 나오는 그런 기술적인 반등, 이 저점을 지키기 위한 어떤 저항, 그런 것들은 좋지 않다라고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산타랠리는 약간 좋은 산타랠리로 보면 안 돼요. 그나마 기술적인 반등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내년 시장은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기간 조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 항상 생각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계속 올랐어요. 그죠? 정말 강한 흐름을 보였죠. 한국 시장이 나락을 가고 있는데 꿋꿋하게 반도체 소부장주의 대장 역할을 하면서 움직였어요. 외국인의 수급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지금 현재의 어떤 코스피, 코스닥 상황보다는 조금 과열 구간에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악재가 터질 경우에는 그 충격이 좀 클 수도 있겠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시간에 진짜 실제로 하한가 같잖아. 하한가 그쵸? 그럼 한미반도체가 오르기 위해서는 다음 실적은 진짜 좋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한미반도체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AI 반도체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견이 조금 그나마 견고한 흐름을 보였고 코스닥도 일부 종목들은 반도체 종목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 중에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있었다 했으면 지금의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절한 종목들을 매수했다면. 예, 왜냐면 반도체주 뭐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 마이크론 뭐 이런 종목들은 그거 말고도 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 꽤
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만약에 반도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코스피, 코스닥의 추가 하락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되는 그런 안 좋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시간의 하한가가 같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여기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내일 아니 월요일 날 반드시 양봉으로 끝나야 돼요. 시간의 하한가가 나왔어요. 10%가 떨어졌어요. 여기 이거를 누가 받아줘야 돼요, 매물을. 그리고 이 매물을 받아주는 거는 개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이 아니라 이게 어떤 외국인이나 기관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기관.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이 조금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뭐 반도체가 생각보다 혹시라도 기사가 실적이 좋지 않을 것 같다. 뭔가 이런 기사가 나온다고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이 저점을 이탈하겠죠. 한미반도체가. 그럼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한미반도체가 대장이었으니까 다른 관련주들도 추가적인 폭락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시장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안타깝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우리는 돌파 매매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지금 시장에서는 저점에서 눌렸을 때 공략하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해야 돼. 왜? 내가 손절할 수 있는 내가 손실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매매를 지금은 해야 되는 그런 보수적인 매매를 해야 되는 시장이다. 이런 악재도 터질 수 있다. 언제든지. 갑자기 여러분들 아무도 몰랐잖아. 누가 반도체 갑자기 실적이 생각보다 적게 나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기 투자하신 분들이 전 고점까지 돌파를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전 고점도 돌파하고 더 갈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쵸? 매우 긍정적인 자리잖아.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린 인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시장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시장이니 악재에 크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을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눌림목이 오고 그런 자리에서 공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짧게 짧게 먹고 나오고 뭐 그런 식의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다가 뭐 이런 데서 판다든지 이런 저항선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접근해야 돼. 뭐 이거 들고 향후 내년에 무조건 좋을 거야. 어? 아 무조건 좋을 거고 내년에 그냥 갖고 있으면 돼. 뭐 이런 좀 너무 낙관적인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 나는. 일단은 지금 굉장히 혼란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뭐 긍정적으로 우리가 한번 11월을 지켜보자고요. 예, 제가 나스닥 증시 전망은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도록 하시고요. 물론 악재가 터져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지 않고 힘드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미반도체 이 악재가 터지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긍정 생각을 하면서 한번 시장을 지켜보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올바른 대응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